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5번 프린트 바로 전근대 이슬람 국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이 서아시아사를 문명부터 고대 그리고 전근대 이슬람 왕조 무함마드 시대,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시대, 그리고 아바스 왕조, 후 우마이야 왕조, 파티마 왕조가 공존하던 시대, 그리고 맘루크 왕조와 셀주크 튀르크까지 공부했고, 이슬람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를 동서 문화와 쿠란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거기다 특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부분, 그 아바스 왕조부터 해서 후 우마이야, 파티마 왕조, 셀주크 튀르크, 맘루크 왕조, 그리고 오스만 튀르크, 이런 거는 선생님이 지금 보이는 연표로 한번 쭉 정리를 했고요. 칼리프가 술탄 칼리프로 갈라졌다가 다시 술탄 칼리프 합쳐지고 술탄제가 폐지되는 과정도 선생님이 정리해드렸으니까 이 내용 복잡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차근차근 인과관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우리 이제 전근대 이슬람 국가 두 번째를 공부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이 전근대 이슬람 국가 1에서 무함마드 시대,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아바스 왕조, 후 우마이야 왕조, 파티마 왕조가 공존하던 시대에 여기다 이제 셀주크 튀르크랑 파티마 왕조까지 섞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 그땐 그거였다면 지금 공부하는 이 전근대 이슬람 국가 2, 이 부분은요, 이제 그 아바스 왕조가 멸망한 이후, 그 이후의 이슬람 세계를 공부한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세 개의 나라를 공부할 겁니다. 오스만 제국, 오스만 튀르크가 만든 오스만 제국, 그리고 몽골의 후예 티무르가 만든 티무르 왕조, 그리고 이란 지역에 만들어진 또 다른 시아파 이슬람 국가인 사파비 왕조, 이 세 나라를 볼 건데, 이 세 나라 역시도 활동하던 시기가 좀 겹쳐요. 그런 게 좀 있어서 제가 아예 개념 정리 자체를 연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은 오스만 제국이에요. 오스만 제국은 정말 오래간 나라입니다. 1299년부터 1922년까지 해서 13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존재했던, 우리나라의 조선보다도 길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 존재했던 나라, 이 오스만 제국이 있고, 이 오스만 제국이 존재할 때 존재했다가 사라졌던 티무르 왕조, 사파비 왕조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는 같이 이제 그 존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게 되고, 시험 문제도 얽혀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이 세 나라의 개별적인 내용과 그들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가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오스만 제국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정치, 우리가 이 오스만 제국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전근대 왕조이기 때문에 인도의 무굴, 일본의 에도막부처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와 통치 방법, 그리고 사회, 문화, 경제, 이렇게 우리가 분야별로 나누어 볼 건데요. 우선 정치부터 살펴볼게요. 오스만 튀르크의 정치, 오스만 튀르크가 건국되는 과정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튀르크가 건국된 건 이제 13세기 말이었어요. 13세기 말에 오스만 튀르크, 이름에 별 뜻이 역시 셀주크 튀르크처럼 이 튀르크, 유목민족이었던 튀르크 계통 중에 그 셀주크 튀르크는 튀르크족 중에서도 셀주크의 가문이었잖아. 셀주크 가문의 튀르크족이 셀주크 튀르크잖아요. 지금 오스만 튀르크는 그 오스만 계통의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이끄는 튀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어디서 시작했냐? 소아시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건국을 합니다.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을 건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여러분 어딜 공부하는지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은 저와 오스만 제국, 오스만 튀르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치, 통치, 경제, 사회, 문화 나눠볼 거고요. 지금 우리는 오스만 튀르크의 정치 중에서도 건국되는 과정 보고 있어요. 오스만 튀르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만든 나라고요. 어디에서? 소아시아 지역,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건국했다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건국된 나라가 또 있어요. 여러분, 바로 뭐였죠?
네, 서아시아 지역의 철기 문화를 전파했던 히타이트족. 얘들도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지금 공부하는 이 오스만 티르크도 이 소아시아 지역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또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은 그 셀주크 티르크 있죠. 셀주크 티르크는 소아시아 지방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이 소아시아랑 예루살렘까지 영토를 확장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십자군 전쟁이 터졌죠. 그리고 오스만 티르크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영토를 확장한 나라입니다. 자,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 위치 기억하시나요? 이거 선생님이 저번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야, 여기가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예요.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고 여기가 발칸 반도. 여기가 크림 반도. 그리고 위에가 중앙아시아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로마가 있는 곳이 이탈리아 반도 정도 기억하라겠죠. 그래서 지금 오스만 티르크는 여기 소아시아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히타이트도 여기서 시작했죠. 셀주크 티르크는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영토를 넓힌 거였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아무튼 오스만 티르크는 13세기 말 소아시아 지역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시작한 굉장히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얘네가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시작했지만 힘을 넓혀서 어디로 가느냐? 비잔틴 제국의 또 하나의 근거지였던 발칸 반도를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술탄의 칭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거 주의할 거는 14세기 말에 발칸 반도를 장악했다는 말이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험감이 됐죠? 이 말이 지금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건 아니라는 거야. 아직 멸망한 건 아닙니다. 자, 우선 비잔티움 제국은 되게 힘들어요. 비잔티움 제국이 얘들아 영토가 두 곳이 되게 중요했죠. 어디였죠? 네, 비잔티움 제국의 중요한 두 가지의 영토. 하나는 소아시아 지역이었고 아나톨리아 반도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발칸 반도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 소아시아 지역은 셀주크 튀르크한테 뺏겼다가 지금은 오스만 튀르크가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지금 발칸 반도를 오스만 튀르크한테 뺏긴 거야. 그죠? 그러니까 두 개 영토 다 뺏긴 거예요. 다만 아직 멸망한 건 아닙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는 거는 15세기 중엽에 멸망해요. 이때 비잔티움 제국이 발칸 반도를 뺏기고 얼마나 쪼그라들었냐면은 이거 눈물 나는 건데, 원래 이제 여기 소아시아 지역이랑 발칸 반도가 다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였다가 이 소아시아 지역은 셀주크 티르크한테 뺏겼다가 지금 오스만 티르크가 일어났죠. 셀주크 티르크 멸망한 이후에 그나마 이 발칸 반도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스탄불이라고 나오는 여기가 원래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예요. 여기 도시 하나 남았어. 그러니까 발칸 반도를 뺏겼다는 거는 이걸 다 뺏기고 이 도시 하나 수도만 겨우 남은 거야. 비잔티움 제국이 완전 다 뺏기고 이제 몰락해서. 하지만 아직 망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요새였어요. 성벽만 5중 성벽, 엄청난 요새여서 이제 발칸 반도 다 뺏겼지만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수도 하나의 지탱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 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칸 반도까지 장악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시작해서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 발칸 반도까지 장악하면서 술탄이라는 그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다. 술탄이란 칭호를 오스만 티르크가 사용하게 됩니다. 술탄이란 칭호가 언제 처음 나왔죠? 그쵸. 셀주크 티르크가 부하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 아바스 왕조의 바그다드에 입성하면서 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아서 정치를 담당하고,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종교만 담당했죠. 그 술탄 칭호를 지금은 이 오스만 티르크가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럼 하나 퀴즈. 지금 술탄 칭호는 몇 명이 쓰고 있을까?
그죠? 두 명이 쓰고 있어요. 하나는 맘루크 왕조. 자, 맘루크 왕조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 아바스 왕조가 아바스 왕조입니다. 셀주크 티르크의 보호를 받던 아바스 왕조가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술탄 칭호는 지금 몇 명이 쓰고 있어요? 네, 두 명이 쓰고 있어요. 하나는 맘루크 왕조입니다. 이제 맘루크 왕조가 아바스 왕조가 훌라구 울루스 몽골에게 멸망한 이후에 그 아바스 왕조 후손을 허수아비로 한 명 데려와서 칼리프로 만들고 술탄의 칭호를 쓰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를 장악하고 술탄의 칭호를 쓰고 있는 거야. 그죠? 술탄이 두 명인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나름 소아시아랑 발칸반도를 장악하고 술탄의 칭호까지 쓰면서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고 잘 나가고 있던 우리 오스만 제국 첫 번째 위기를 맞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던 앙카라 전투입니다. 이 앙카라 전투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기는 오스만 제국이랑 또 몽골의 후예 좀 이따 공부할 티무르 왕조, 이 티무르가 맞짱을 뜬 거예요. 앙카라 전투는. 여기서 티무르 왕조가 오스만 제국에게 큰 승리를 거두고 오스만 제국은 이때 술탄이 포로로 잡힐 정도로 크나큰 패배를 당합니다. 앙카라 전투, 오스만과 티무르의 대결. 여기서 오스만이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뼈대를 잡아놓고 자 보는 거야. 13세기 말에 티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건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발칸반도를 장악하고 이제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고 있어. 이제 비잔티움 제국은 수도 하나 남은 거예요.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리고 맘루크 왕조랑 마찬가지로 지금 오스만 제국도 술탄의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티무르 왕조한테 앙카라 전투에서 깨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오스만 왕조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후에 뛰어난 술탄들이 연달아 등장하면서 엄청난 발전을 맞이하게 돼요. 첫 번째가 여기 얘들아 오스만 제국은 이제 얼개를 봤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요. 가장 잘 나오는 게 인물 문제가 엄청 잘 나와요. 인물 문제. 그 다음이 제도야. 그리고 연표도 되게 잘 나오는데 이거 회계 다 봐야 돼요. 인물, 제도, 연표를 다 봐야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사실상 가장 잘 나오거든요. 인물, 제도, 연표인데 그 인물의 첫 번째가 이 메흐메트이세요. 제가 왜 가로를 쳤냐면은 이게 발음에 따라서 메메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요즘 우리 교과서에서는 메흐메트 2세라는 표현을 공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메메트라고 나오는 데 있을까봐 제가 그냥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연표가 두 개예요. 그냥 임시로 잠깐 술탄이 됐다가 그 이후에 다시 정식 술탄이 되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알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연표는 참고로 제가 올려둔 겁니다. 임시 술탄이 되었다가 정식 술탄이 됩니다. 자, 이 메흐메트 2세가 드디어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왕조예요, 여러분들. 로마가 BC 기원전 8세기에 만들어진 로마가 AD 395년에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망하고 분열됐죠.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되고 서로마가 476년에 망했는데 동로마는 그 로마가 분열된 이후에도 1000년을 넘게 존재하다가 지금 망한 거야. 천년 제국인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 드디어 멸망당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 포인트 잡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이미 비잔티움 제국의 근거지였던 두 개의 땅 소아시아 지역 발칸반도 그 소아시아 지역은 이미 셀주크 티르크에게 뺏겼고 발칸반도는 14세기 말에 오스만 티르크에게 뺏겼어요. 근데 이 14세기 말에 발칸반도를 뺏겼다고 해서 바로 망한 거 아닙니다. 그 이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하나를 갖고 있다가 이 15세기 중엽에 와서나 망한 거예요. 이걸 또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칸반도 장악이랑 이거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14세기 말 발칸반도 장악 그리고 아예 비잔티움 제국 자체가 망한 거는 1453년 15세기 중엽이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는 위협당한 거랑 멸망당한 나라가 달라요.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했던 거는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역까지 진출했던 셀주크 티르크였죠.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았던 그리고 이 셀주크 티르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 서유럽 로마 교황에게 지원을 요청을 했고
그때 이제 클레르몬 공의회를 통해서 십자군의 지원이 왔죠. 11에서 13세기. 이게 셀주크 티르크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결국 비잔티움 제국은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돼요. 14세기 말에 발칸반도를 뺏기고 결국 15세기 중엽에 수도까지 함락당하면서 망합니다. 이때는 유럽 사회가 못 도와줘요. 힘이 딸려서. 진짜 오스만 티르크가 한동안 정말 유럽의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다. 이 말은 사료에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발칸반도 뺏기고 마지막 남아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쵸. 수도였던 저기 나왔죠? 죄송합니다. 쌤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막 멍해요. 죄송합니다. 계속 꼬이네요.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 여기가 결국 무너진 거야. 이걸 무너뜨린 게 메흐메트 2세인데 이 메흐메트 2세가 이 당시에 오중성벽의 천의 요새라 불렸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 방법을 놨어요. 막 우르반 거포라 그래가지고 막 대포까지 만들고 막 배를 산으로 올리고 막 어마어마한 노력 끝에 16만 명의 대군을 동원해서 엄청난 노력을 퍼부어서 결국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무너지고 메흐메트 2세는 이제 여기가 제국의 수도다. 그래서 수도로 옮겨요. 그러니까 잘 봐. 메흐메트 2세는 비잔티움 제국의 마지막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1453년 점령해서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우리 오스만 제국의 수도다라고 해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멸망시킨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스탄불로 바꿔요. 그리고 여기를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당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정말 아름다운 기독교 성당이 있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 우리 반에도 있는 친구 이름이 나오네요. 자, 세계에서 선택했던 친구인데. 자, 아무튼 우리 소피아의 성당, 성 소피아 성당은 이 비잔티움 제국에서도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하는 이름 글씨가 잠깐만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비잔티움 제국 역사를 공부할 때 중요하게 배울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만든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만든 기독교 성당이었어. 이거를 점령의 상징으로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성당,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성소피아 성당은 이제부터 우리 이슬람의 것. 그래서 이 기독교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 다 뜯어고쳐. 디자인이고 뭐가 다 뜯어고쳐요, 안에.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성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이걸 이슬람 성당으로 고친 거잖아. 이게 원래 둥근 돔이 있었는데 이슬람 성당에 여러분, 이슬람 사원의 양식 뭐라고 했죠? 모스크 양식이 있었다고 그거 기억나? 이슬람의 건축 양식. 이게 뭐야? 둥근 지붕 돔에다가 뾰족한 탑을 설치하는 거였죠. 성소피아 성당에 되게 둥근 돔이 있는데 이 근처에다가 4개의 첨탑을 새로 설치합니다. 4개의 첨탑. 이 4개의 첨탑은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원래 성소피아 성당이 가운데 있었는데 이거를 모스크 양식에 따라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4개의 첨탑을 추가한 거예요. 자, 이건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성소피아 성당. 이 성소피아 성당인데 이 4개의 첨탑은 추가한 거야. 4개의 첨탑은 언제?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거예요. 이게 모스크 양식이거든. 돔에다가 첨탑.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셀림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셀림 1세 우리 지난 시간에 지겹게 공부했죠, 여러분들. 셀림 1세가 어딜 정복했죠? 네, 함께 술탄을 칭하고 있던 북아프리카 맘루크 왕조를 정복합니다. 맘루크 왕조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맘루크 왕조는 아바스 왕조가 훌라고 울루스 몽골에게 망한 이후에 그 아바스 왕조의 후예를 데려와 허사비 칼리프로 세우고 술탄을 칭하고 있었어요. 그 맘루크 왕조를 오스만 티르크의 셀림 1세가 정복함으로써 오스만 티르크는 북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죠? 나오죠? 맘루크 왕조는 아바스 왕조 멸망 이후 술탄 칭호를 계승하다가 근데 이걸 점령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티르크가 그 북아프리카 기반으로 이 아라비아 반도까지 진출해서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공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까지 간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슬람 세계의 진정한 지배자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오스만 티르크의 술탄이 뭐까지? 칼리프까지, 종교 지도자인 칼리프까지 담당하겠다 해서 나온 게 술탄 칼리프 제도입니다. 정교일치예요. 여러분들 이 원래
이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공동체의 종교 정치 지도자를 상징하던 칼리프가 셀주크 티르크가 바그다드에 입성하면서 부하 왕조를 무너뜨리고 술탄 칼리프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이 맘루크 왕조가 셀림 1세에게 무너지는 과정에서 다시 술탄 칼리프제로 정교일치가 된 거예요. 이 과정은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총정리해드렸죠. 자, 그래서 이거 또 알아두시고요. 이게 셀림 1세고요. 그 다음 이 참 오스만 티르크의 복이야. 위대한 술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게 가장 이 오스만 제국을 빛나는 전성기를 이끌었던 슐레이만 1세예요. 다른 말로는 슐레이만 대제라고도 불립니다. 대황제. 이 사람의 전성기인데 이 사람은 또 사료에 뭐라 나오냐? 입법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 사람이 법도 정비했거든. 이 사람은 슐레이만 대제, 입법자라고 시험 자료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동유럽까지 진출을 해서요. 어디까지 정복하냐? 헝가리까지 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헝가리를 정복했다라는 거는 또 뭐랑 엮어볼 수 있냐면은 우리 몽골 공부할 때 몽골이 안 끼운 데가 없죠. 4개의 울루스 중에 하나, 불행한 징기즈칸의 장담, 이 주치 울루스, 킵차크 울루스라고도 그러죠. 킵차크 울루스, 다른 말로는 킵차크 한국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이제 바투가 유럽 원정을 가잖아요. 이 유럽 원정을 가는 과정에서 헝가리를 정복했죠. 이때 이제 두려움했던 로마 교황이 저 새끼들은 사람이 아니야, 힘으로 난데 해서 기독교로 개종해야겠다. 카르핀이 선교 사절단을 몽골의 칸에게 보내게 됩니다. 어디로? 초원길로. 지금은 다시 이제 오스만 티르크에 정복당한 거예요. 헝가리가.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느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까지 가요. 이걸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스만 티르크의 영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시작했다가 발칸반도 먹고 한때 앙카라 전투로 위기를 맞이했지만 결국에는 비잔티움 제국까지 멸망시키고 여기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스탄불로 바꾸고,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맘루크 왕조까지 무너뜨리고, 그리고 메카 메디나까지 장악해서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가 되고 엄청나게 영토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동유럽 헝가리 먹어치우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빈이 오스트리아의 수도야. 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포위합니다. 12만의 병력을 동원해서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을 포위해요. 이때 빈이 함락당할 뻔해. 근데 이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유럽 사회에 준 공포와 충격은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정말 공포의 상징이었어요, 오스만 티르크가. 아무튼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포위했다. 얘들아에서는 함락은 아니야. 근데 이 빈을 포위했다. 이게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동유럽에 진출해서 헝가리를 정복하고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을 포위 공격했다라는 되게 잘 나옵니다. 이때 여담이지만 시험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상식이나 재미를 위해 알려드리자면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료로. 그 당시에 이 힘겹게 슐레이만의 포위를 버텨낸 이 빈에서 나온 빵이 뭐냐면, 여러분 크로와상 좋아하세요? 크로와상? 크로와상 있잖아요. 크로와상이랑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죠. 이 크로와상과 커피가 달 때 나온 거야. 무슨 말이냐면 크로와상 빵이 어떤 모양이야? 그 반달 모양이죠. 이때 이제 이 슐레이만 1세의 그 포위 공격을 버텨낸 이 오스트리아 빈 사람들이 우리가 반드시 저 오스만 놈들을 언젠간 잘근잘근 씹어먹겠다. 그래가지고 오스만 티르크가 이슬람교를 믿잖아. 이슬람교가 그 달이 상징이잖아요. 초승달. 그래서 그 이슬람교의 상징인 초승달. 그 초승달 모양. 초승달. 그 모양으로 빵을 만들어서 잘근잘근 씹어먹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크로와상이야. 반달 그 초승달 모양의 빵. 그리고 이때 원래 그 이슬람교는 술을 먹는 걸 금지합니다. 이 사람들이 술을 안 먹는 대신에 뭘 먹었냐면은 그 종교 예식이 굉장히 길잖아, 이슬람교가. 그래서 그때 졸음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마셨어요. 이슬람교 애들이 커피를 많이 마셨고, 특히 오스만 티르크 애들은 커피를 되게 많이 마셨거든. 근데 이 빈을 포위하고 철수하는 이 오스만 티르크의 병사들이, 오스만 제국의 병사들이 커피를 놓고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오스만의 포위가 풀린 다음에 그 뒷정리를 하다가 이 빈 사람들이 커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커피가 유럽사회에 전파된 거야. 여담이지만 커피가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막 유럽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니까, 근데 원래 커피가 그치, 그 이교도인 이슬람 오스만 제국에서 온 거잖아. 그래서 이 카톨릭 성직자들이 로마 교황을 찾아가서
교황 카카 지금 온 유럽 사람들이 이 이교도가 전파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 악마의 음료입니다. 금지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교황이 궁금해서 커피가 뭔데? 갖고 와봐. 먹어보고 이렇게 맛있는 음료가 있다니 해서 교황도 커피를 막 마시는 거야. 그리고 사제들한테 그러면 이게 그 이교도의 음료가 아니면 되지 않냐 해서 교황이 커피에 세례를 내립니다. 내가 세례를 내렸으니까 이제부터 커피는 이교도의 음료가 아니다 라고 해서 세례까지 받은 음료가 커피야. 아무튼 이렇게 크로아상이랑 커피가 이 빈포위 공격에서 나온 거야.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자료로 나오면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슐레이만 1세 때 헝가리를 정복하고 빈을 포위 공격한 이런 오스만 제국의 위협 앞에서 결국 유럽 사회가 저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을 해야겠다 라 그래서 유럽이 연합군을 만듭니다. 마치 그 몽골군 막을 때처럼 로마 교황과 당시 에스파냐 기억나죠? 그 후 우마이야 왕조가 이베리아 반도의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건국했다가 이제 그 재정복 운동으로 이 유럽 사람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그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자라고 해서 그 재정복 운동 때 카스티아와 아라곤, 카스티아 공주 이사벨과 그 아라곤의 왕자 페르나도가 결혼해가지고 만든 나라가 에스파냐잖아요. 이때 이제 에스파냐가 이때가 절대왕정 시기인데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었어. 이 에스파냐와 로마 교황이 힘을 합쳐서 유럽 연합 함대를 만듭니다. 이걸 신성동맹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로마 교황과 에스파냐가 힘을 합친 신성동맹 세력과 이 슐레이만 1세가 이끄는 오스만 제국이 한판 붙습니다. 어디서? 바다 위에서. 이게 바로 프레베자 전투예요. 그 지중해 바다에서 유럽 연합 함대와 오스만 제국의 함대가 어딜 놓고서 이 지중해 교역권을 놓고서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오스만 제국이 또 이겨요. 에스파냐는 로마 교황이 힘을 합쳤는데 졌어. 이게 바로 슐레이만 1세의 빛나는 또 하나의 업적 바로 프레베자 전투입니다. 여기서 오스만 제국이 승리해서 지중해 교역권이 완전히 오스만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여담이지만 이것도 알아두세요. 슐레이만 1세가 죽고 나서 오스만 제국에는 더 이상 이런 뛰어난 술탄이 나오지 않아. 이때부터 이제 슬슬 맛이 가는데 슐레이만 1세가 죽고 나서예요. 슐레이만 1세가 살아있을 때는 이겼어. 프레베자 전투에서. 근데 슐레이만 1세가 죽고 나서 또 한 번 이 지중해를 놓고서 해전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레판토 해전인데 다시 한번 이 로마 교황과 에스파니아가 모인 유럽 연합 함대랑 오스만 제국이 붙는데 여기서는 유럽 연합 함대가 승리하고 오스만 제국이 패배해요. 이게 바로 슐레이만 1세가 죽고 나서 벌어진 레판토 해전입니다. 이때 에스파니아를 이끌던 왕이 절대왕정 공부할 때 자세히 배울 펠리페 2세입니다. 이때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을 레판토 해전에서 무너뜨린 이 에스파니아 펠리페 2세가 이끄는 함대가 무적함대의 칭호를 받아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르마다 무적함대입니다. 하지만 이 무적함대는 나중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박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바다를 주름잡는 대영 제국이 된 거야.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스만 제국의 정치 봤고요. 그럼 오스만 제국의 이런 정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흐름과 함께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 영토 확장 과정 보시고 그리고 이 인물 메흐메트 2세 그리고 펠림 1세, 슐레이만 1세 이 세 명을 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업적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통치로 넘어가면은 통치도 정말 잘 나오는데 오스만 제국이 오래 갈 수 있다는 비결은 뭐냐면은 그들의 통치가 좀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티마르 제도라는 걸 시행해요. 티마르 제도는 일종의 군사적인 봉건제입니다. 봉건제가 뭐죠? 그쵸.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이 여러분 봉건제라 그러면 여러분이 중세 유럽의 봉건제 그리고 뭐 가족적인 관계에 기반한 주나라 봉건제 말고 대가적으로 나온 거는 일본의 그 막부 봉건제가 있었죠.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대가로 땅을 받는 그 봉건제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하필 군사적인 봉건제가 붙는 그러니까 봉건제는 봉건제인데 지금 이 오스만 티르크의 봉건제는 군사적인 봉건제라 그래요. 이게 티마르 제도인데 뭐냐면은 오스만 티르크에는 기병부대라 그래서 시파이라고 하는 기병부대가 있습니다. 얘들은 지방에 있는 지방군이에요. 지방에서 이제 기병을 이끄는 기병부대 시파이가 있는데 이 시파이한테 오스만 제국을 위해 일하는 군사적인 그 봉사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전쟁 나면은 왜냐면 기병이라고 하는 게 워낙 돈도 많이 들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기병부대인 시파이한테 너희는 우리 오스만 제국을 위해 일해라 하는 군사적인 봉사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근데 그냥 의무만 다하라고 하면 불만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기병부대인 시파이한테 군사적인 봉사를 하는 그 대가로 토지에 대한 징세권,
이게 바로 티마르야. 그거를 부여하는 게 토지에 대한 징표권을 부여하는 지방에 있는 기병 시파이에게 군사적인 봉사의 대가로 토지에 대한 징표권을 부여하는 게 바로 티마르 제도입니다. 첫 번째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로 데브시름의 제도라는 게 있어요. 데브시름의 제도. 데브시름의 제도. 정말 중요한 건데 특이한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정복지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아닙니다. 이 오스만 제국이 되게 땅이 넓잖아. 그 과정에서 막 그 기독교 세력도 되게 많이 정복했잖아요. 비잔티움 제국, 헝가리 막 엄청 정복했잖아. 그 정복지에서 크리스트교 청소년, 기독교 청소년을 징발을 해가지고 이슬람교로 개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 이 크리스트교 정복지에 있는 크리스트교 소년들을 징발해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시킨 다음에 그 개종된 애들을 뭐로 삼느냐? 술탄의 친위 부대. 이걸 예니체리라 그래요. 예니체리 용어 알아두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니가 뜻이 뭐냐면 새로운, 체리가 군대예요. 새로운 군대. 자,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냐? 이해 안 될 거야. 아니 선생님, 아니 이슬람교도들을 가지고 술탄의 친위 부대면 가장 중요한 부대이고 최정예 부대인데 이걸 왜 기독교 청소년을 개종시켜서 합니까? 이슬람교도를 시키면 되지. 여러분, 여기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공감을 할 거예요. 원래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야. 근데 우리가 모태신앙이 뭐냐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기독교 시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때부터, 부모님이 이미 기독교도면은 자식도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예요. 저희 집은 전통적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도 교회를 다녔던, 저희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 엄마 다 기독교도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뱃속에서부터 기독교도였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야지 라는 스스로의 고민 없이 그냥 끌려다닌 거야.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표현보다 그냥 일상이었죠. 그냥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이었어요. 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본인의 고민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의외로 신앙식이 깊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도 한창 이 종교에 관해서 사춘기랑 대학교 때 갈등을 많이 했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그리고 막 엄마가 시킨 강요한 종교 아닌가? 이래가지고 되게 갈등 많이 했다가 나중에 이제 좀 제 스스로 신앙을 정립하게 했는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이슬람교보다 어떤 사람들이 진짜 종교 열심히 있냐? 원래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신 분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옵니다. 왜? 본인의 선택이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존의 이슬람교도가 아니라 기존의 크리스토교 청소년을 징발해서 그들을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자발적으로 개종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슬람교도로 넘어온 애들은 신앙심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왜?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교도로 완벽하게 무장한 이 이슬람교도 충성파들을 술탄의 친위부대로 삼는 거야. 그걸 이유겠어요. 또 하나는 이 술탄의 친위부대인 예니체리는 세습이 안 돼.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예니체리가 되면은 결혼도 못하고 가정을 못 이룹니다. 그 예니체리는 단발성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 예니체리가 술탄의 친위부대라면 이 이슬람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권력층이야. 얘네가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면 자식을 낳을 거고 그 자식이 또 예니체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세습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기득권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늘 새로운 충성스러운 예니체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 예니체리가 되면은 결혼도 안 되고 가족도 못 만들어. 그러고 예니체리 안 하고 말지. 얘들아, 이슬람 정복지에서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건 하층민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슬람교 국가니까. 그래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라도 이 크리스토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입다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예니체리는 엄청난 신앙심과 술탄에 대한 충성심과 늘 새로운 이런 병사들로 구성된 이슬람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데브시름의 제도야, 얘들아. 데브시름의 제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구분하세요. 데브시름의 제도가 이걸 말하는 거야. 정복지에 있는 크리스토교 청소년을 이슬람교도로 개종시키는 걸 데브시름의 제도라 그래. 그리고 이 데브시름의 제도를 통해서 양성된 부대가 바로 뭐야? 술탄의 친위 부대 예니체리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군인으로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몸 쓰는 것보다 머리가 좋은 애들은 관리로 기르기도 해요. 데브시름의 제도를 통해서 정복기의 기독교 청소년을 징발해서 이슬람 교도로 개종시키고 그 중에 대부분은 술탄의 친위 부대인 예니체리가 되고 일부는 관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제도가 데브시름의 제도입니다. 티마르제, 데브시름의 제도, 예니체리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예니체리가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고 직위가 세습되는 게 허용이 돼. 이때부터 예니체리가
이 오스만 튀르크의 기득권, 암덩어리인 기득권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나중 일이고요. 또 하나 관용 정책 알아두세요. 이슬람교는 말이죠. 세금만 내면 누구나 신앙을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오스만 튀르크는 더 나아가서 너희들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너희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지지야를 내고 이슬람교 안 받아들이고 이 지지야를 내고 너희들의 개인의 신앙을 자유를 유지하고 있는 그 신앙 교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지야를 내고 이슬람교도 안 믿는 그 사람들 너희들끼리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같은 종교를 믿는 너희들끼리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페임이 기독교잖아요. 근데 페임이나 헬미 나라가 이 오스만 튀르크에 정복당했어. 그냥 기독교를 버릴 수가 없어. 그러면 난 지지야를 내고 기독교를 계속 믿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나랑 같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이 오스만 튀르크 영토 안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엄청나게 개방적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밀레트라 그래요. 밀레트. 그래서 타 종교인이 인도세를 납부하고 이 종교적인 공동체인 밀레트까지 만드는 걸 허락했다. 이 밀레트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의 자율권도 상당 부분 허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티마르 제도, 데브시르메 제도, 예니체리 그리고 종교 공동체 밀레트 이 네 가지 티마르제, 데브시르메 제도, 예니체리, 밀레트는 선지로 정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동서무역의 교차로 위치해서 중기무역했고 지중해 무역 장악합니다. 그 프레베자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리고 일부 유럽 상인들에게는 경제적인 혜택도 부여하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쇠퇴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항로 개척이에요. 바스코다가마, 콜럼버스 등 유명한 항해가들이 신항로 개척하면서 이제 지중해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을 통한 이 대서양을 통한 무역의 중심이 되면서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지중해를 갖고 있는 오스만 제국은 큰 돈을 벌지 못합니다. 애초에 신항로 개척을 유럽 애들이 떠나게 된 계기가 오스만 튀르크가 지중해를 너무 꽉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발견해보자 라고 해서 신항로 개척이 된 거야. 그러면서 오스만 튀르크는 경제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오스만 튀르크의 문화라 그러면은 개방적인 나라다 보니까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튀르크, 페르시아, 비잔틴 제국의 문화가 모두 융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건축 봤죠? 그죠? 그 메호메트 2세가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15세기 중엽 기존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스탄불로 바꾸고 거기로 수도를 옮기고 그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있던 기독교를 상징하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만든 기독교 성당인 성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했죠. 첨탑 4개. 근데 이 이스탄불에 성소피아 성당만 있는 게 아니야.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라는 게 있어. 이건 뭐냐면은 이건 이제 그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스탄불로 개조된 이후에 메흐메트 2세 이후에 아흐메드라는 술탄이 딱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흐메트 술탄이 이제 그 이스탄불에서 성소피아 성당,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된 성소피아 성당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내가 그 메호메트 2세께서 개조하신 성소피아 성당을 뛰어넘는 성당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성소피아 맞은편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탄불 가시면은 맞은편에 있어. 성소피아 성당 맞은편에 그걸 뛰어넘겠다고 아흐메트가 만든 사원이 있습니다. 이게 아흐메트 이름을 따서 술탄 아흐메트 사원인데 이걸 다른 말로 블루 모스크라 그래요. 그 이슬람 사원은 다 모스크 양식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그 둥근 돔 모스크 양식 다시 한번 말할게요. 모스크 양식은 둥근 돔 지붕에다가 뾰족한 탑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돔 안에 들어가잖아. 이 돔이 파란색이야. 그래서 블루 모스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성소피아 성당 뛰어넘겠다고 했잖아. 성소피아 성당이 첨탑이 4개면 내 건 6개야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성당 가지고 구분해야 돼요. 여기 나오죠. 성소피아 성당, 술탄 아흐메드 사원, 첨탑이 6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퍼런색이에요. 블루 모스크.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아라베스크 무늬, 이거는 이제 우상을 만들지 못하는 이슬람 교에서 기하학적 무늬 나오는 거고, 그 외에 뭐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는 세미라, 그리고 쿠란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예 이런 것들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됩니다. 그 외에도 건축학, 수학, 지리학 같은 실용적인 문화도 엄청나게 발전을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이게 전근대 오스만 제국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스만 제국 가장 중요한 나라 살펴봤고, 인물, 제도, 연표, 메흐메트 2세, 셀림 1세, 슐레이만 1세, 티마르제,
데브시르메제, 이니체리제, 밀레트, 그리고 문화, 성소피아 성당, 술탄 아흐메드 사원, 그리고 발전되는 과정 이런 것들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스만 제국과 함께 존재했던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 얘들도 잘 알아두세요. 내용은 적은데 시험에 잘 나와. 알짜배기야. 자, 티무르 왕조부터 보겠습니다. 티무르 왕조는 우리 또 몽골이 나와요. 얘네 하도 영토가 넓어가지고 이 중앙아시아 지역,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몽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자, 그 몽골의 사한국 중에서 여러분들 차가타이 울루스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울루스 또 언제 공부했죠? 네, 여러분 우리 그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렸던 게 훌라구 울루스였잖아. 그지? 그리고 헝가리를 정복했던 거는 킵차크 울루스고요. 그리고 차가타이 울루스라고도 있어.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그 12번 프린트 이쪽을 보시면 위치가 나옵니다. 이 차가타이 울루스가 중앙아시아를 장악을 했었어요. 얘네가 이제 중앙아시아를 원래 장악하고 있던 애들인데 얘네가 이제 슬슬 약해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티무르가 성장합니다. 티무르 사람 이름이에요. 티무르가 칭기즈칸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칭기즈칸의 먼 후예야. 엄마 쪽 집안이 아마 칭기즈칸 집안일 거예요. 그래서 칭기즈칸의 후예인데 이 사람이 이 약해진 차가타이 울루스를 대신해서 나야말로 진정한 몽골 제국의 후예자다. 나 칭기즈칸의 후예인 나 티무르가 지금 몰락하고 있는 이 몽골 제국을 부활시키겠다. 라고 만든 게 티무르 왕국이에요. 티무르 왕조. 티무르가 몽골의 후예입니다. 몽골의 후예인 티무르가 몽골 제국을 부활시키겠다라는 명목으로 나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 수도를 어디로 삼냐면은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아요. 사마르칸트. 자, 여러분 발음에 주의하세요. 여러분께서 이걸 뭐랑 헷갈리시기 쉽냐? 우마이야 왕조. 우마이야 왕조는 다마스쿠스예요. 그리고 지금 티무르 왕조는 사마르칸트입니다. 지도를 볼까요? 뒷장에 보시면은 여기 티무르 왕조. 티무르 왕조의 수도 여기 사마르칸트 나오죠, 여러분들. 티무르 왕조 이게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티무르 왕조고 여기 사마르칸트가 티무르 왕조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쿠스 여기 있어요. 이거 이제 우마이야 왕조 수도였죠. 그리고 여기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사파비 왕조의 영토고 사파비 왕조의 수도는 여기 이스파한입니다. 아무튼 티무르 왕조의 수도는 다마스쿠스가 아니다. 사마르칸트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아까 쌤이 이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활을 내세웠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면서 누구에게 복수하겠다고 했냐면은 아실 거예요. 우리 몽골이 만든 원나라 잠깐만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 적자. 몽골이 그 원나라 그 누구였죠? 그치, 기억하시나요? 네, 쿠빌라이. 그 쿠빌라이가 이제 중국 대륙을 남송을 멸망시키고 원나라를 만들잖아요. 원나라. 근데 이 원나라가 이제 라마교에 빠지고 교초를 남발하면서 마스테이가 간 다음에 한족의 반란에 의해 무너지죠. 그리고 이 몽골족을 다시 이 몽골족이 만든 원나라를 만리장성 이북으로 쫓아내고 만들어진 게 다시 나온 한족의 나라 명나라에서 기억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몽골족의 원나라가 중국 대륙을 지배하다가 라마교에 빠지고 교촌 남발하고 마테이가 가서 결국에는 한족들이 이 몽골족의 원나라를 만리장성 이북으로 쫓아내고 다시 한족의 나라인 명나라를 부활시켰죠. 이게 원명 교체기였잖아. 그죠? 이 과정에서 명나라를 만든 게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이었어요. 그죠? 그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몽골촌, 이 사람은 지금 몽골의 후예니까. 그래서 이 원나라를 몰아낸 명나라를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티무르가 진짜 명나라 원정을 가요. 이 티무르가 명나라 원정 갈 때 명나라 황제가 누구였냐? 그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그 명나라의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하나, 정하이 대원정, 성조 영락제였어. 야, 빅이벤트죠. 몽골의 후예 티무르, 그리고 명나라의 영락제 붙을 뻔했어요. 당시 티무르가 직접 40만의 군대를 이끌고 내가 우리 몽골의 원나라를 무너뜨린 명나라에게 복수하겠다. 원정 가다가 이게 진짜 아쉬운 게 가다가 죽어. 그래서 이 원정이 실행되진 않아요. 오늘 역사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빅매치야. 티무르 vs 영락제. 아무튼 이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가다가 사망해요. 자, 그리고 이 티무르의 무덤이 바로 어디냐면은 티무르의 무덤이 이 유적지 이름 알아두세요. 여기 왜 이렇게 됐지? 티무르의 무덤이 뭐냐?
구르 아미르라고 합니다. 구르 아미르. 구르가 무덤이란 뜻이고요. 아미르가 지배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구르 아미르는 누구의 무덤이야? 티무르의 무덤이에요. 티무르의 무덤. 구르 아미르. 자, 이걸 여러분이 또 뭐랑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냐? 이름이 비슷해서 그래요. 쿠트브 미나르 기억나세요? 쿠트브 미나르. 쿠트브 미나르가 뭐죠? 네, 델리 술탄의 시대를 열었던 구르 왕조의 맘루크 출신이었던 아이바크. 이 아이바크가 델리를 점령하고서 델리 술탄 시대를 열잖아. 이 아이바크가 델리를 점령하고 그 기념으로 만든 게 쿠트브 미나르였죠. 힌두교 양식과 이슬람 양식이 섞여 있는 그 쿠트브 미나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구르 아미르는 티무르의 무덤이에요. 자, 요거. 그리고 발전. 이 티무르 이후에도 이 티무르 왕조는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가느냐? 델리 술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아이바크의 델리 술탄까지도 가는데 델리 술탄 침공하긴 하지만 델리 술탄이 망하진 않아요, 이때. 델리 술탄은 알다시피 누구한테 망하죠? 네, 무굴 제국에게 망하잖아. 근데 이것도 쌤, 제 기억으로 맞아요. 우리 무굴 제국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죠? 티무르의 후손인 바부르가 델리 술탄을 무너뜨리고 만든 게 무굴 제국이잖아. 나중에 티무르가 망한 다음에 티무르의 후예인 바부르가 델리 술탄을 무너뜨리고 만든 게 무굴 제국이에요. 아무튼 델리 술탄은 무굴 제국에게 망한다. 지금 티무르한테는 침략받았지만 망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오스만 제국을 압박해서 봤죠? 앙카라 전투에서 오스만 티르크가 패배하게 됩니다. 이런 앙카라 전투까지도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토를 보시면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을 하다가 나중에 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일단 발전할 때 문화를 보시면은 이 티무르 왕조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던 이유는 몽골의 후예로서 몽골의 군사적 전통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막강했어요. 하지만 영원한 나라는 없죠. 누구한테 망하느냐? 여기서 왜 노란색이 나오죠? 제가 잘못 클릭한 거겠죠? 우즈베크인에게 망해요. 우즈베크인.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 구타 왕조는 에프탈의 침입으로 망합니다. 지금 티무르 왕조는 우즈베크인의 침입으로 망해요.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포인트를 다 잡아주는 쌤이 얼마나 친절한가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파비 왕조 볼게요. 사파비 왕조. 자, 사파비 왕조는 오늘날의 그 이란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란 지역에서. 자, 근데 이 사파비 왕조는 티무르 왕조가 망한 이후에 이란 지역이 만들어진 거야. 이거 위치도 다르고 시대도 달라요. 자, 그러니까 사파비 왕조랑 티무르 왕조는 관계가 없어요. 시대가 달라. 이 티무르 왕조나 사파비 왕조는 각각 오스만 제국이랑 관계가 있는 거지, 이 둘이 무언가 하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사파비 왕조는 이란 지역에서 만들어지는데 누가 만드냐? 이스마일 1세가 만들어요. 자, 얘들아, 사파비 왕조 이스마일 1세가 이란 지역에서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 문장, 이거 진짜 문제 많이 나왔어. 사파비 왕조 이스마일 1세가 이란 지역에서 건국했다. 선지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특징은 얘들은 시아파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아파 이슬람 왕조 여기 나오죠? 2개 있었죠? 네, 시대가 다릅니다. 아바스 왕조 후 우마이야 왕조랑 함께 3명의 칼리프가 공존하던 시대, 북아프리카 카이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파티마 왕조, 그리고 지금 배우는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사파비 왕조, 이 둘 다 시아파야. 그 외에는 나머지는 싹 다 수니파예요. 그래서 이 시아파 왕조인 사파비 왕조는 나머지 다 수니파라고 했죠. 동시대에 존재했던 수니파의 오스만 제국 그리고 무굴 제국과 대립하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같이 존재했습니다. 얘들은 페르시아 지역, 이란 지역이 오늘날의 그 페르시아, 이란 지역이 옛날에 그 페르시아 지역이야. 옛 페르시아가 오늘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란 지역에서 건국된 이 사파비 왕조는 자신들을 페르시아의 후예라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군주를 뭐라 불렀냐? 페르시아에선 전통적으로 군주를 샤라고 부릅니다. 샤한샤. 그래서 우리는 페르시아를 계승했다. 페르시아 문화를 계승하면서
그들의 군주를 페르시아 군주의 칭호인 샤라고 불렀어요. 중에 특이할 점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파비 왕조 전성기는 아까 만든 사람이 누구였어? 이란 지역에서 이스마일 1세였죠. 사파비 왕조의 전성기는 아바스 1세예요. 아바스 왕조랑 헷갈리지 마세요. 아바스 1세. 이 아바스 1세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 이스파한으로 옮깁니다. 이스파한. 여기를 천도하고 이 천도를 기념해서 옛날 이슬람교 국가예요. 이맘 모스크라고 하는 이 천도 기념 건축물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게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문장 자체가 되게 많이 나왔어. 자, 우리 이 페르시아 지역 이란 지역에 만들어진 사파비 왕조는 누가 만들었다? 이스마일 1세가 이란 지역에서 건국을 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아바스 1세가 전성기를 맞이했고요. 수도를 어디로? 이스파한으로 천도했고, 그리고 이맘 모스크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유적지 3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뭐뭐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느냐? 구르 왕조의 맘루크 출신이었던 아이바크가 델리를 점령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 만든 델리 술탄의 시대를 열었던 그 아이바크가 만든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섞어놓은 쿠투브 미나르. 그 다음에 티무르의 무덤 구르 아미르. 그리고 지금 사파비 왕조의 아바스 1세가 이스파한으로 천도하고 만든 이맘 모스크.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바스 왕조는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합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상업이 부흥해야 한다. 이슬람교는 기본적으로 상인들을 중시한다겠죠. 얘가 무슨 산업을 중시했느냐? 비단. 비단은 중국만의 고유 품목은 아닙니다. 비단 산업을 육성했는데 비단 산업을 국가가 관리하는 국영사업으로 했어요. 이것도 진짜 문제 많이 나왔어. 사파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이스파한으로 천도하고 이맘 모스크를 만든 아바스 1세는 비단 산업을 국영산업화하였다. 진짜 많이 나왔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럽 상인들이 이스파한에 체류하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이거는 그 오스만이랑 비슷하죠. 둘 다 이제 유럽인들을 일정 기간 자기 나라에 머무르게 해주면서 상업을 부흥시킵니다. 그리고 얘네가 전성기 때 이 아바스 1세가 전성기 때잖아. 물론 금방 나중에 아바스 1세 이후에 뺏기긴 하지만 옛 아바스 왕조인 수도인 바그다드를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획득해요. 오스만이랑 대립한다고 했죠? 왜? 종교가 달라. 사파비 왕조는 시아파고 오스만 제국은 수니파예요. 그래서 이 수니파인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바그다드를 획득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잘 나가던 우리 사파비 왕조는 누구의 침략으로 무너지게 됐냐? 아프간족의 침략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굽타 왕조는 에프탈, 티무르 왕조는 우즈베크, 사파비 왕조는 아프간의 침략으로 쇠퇴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파비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그 이후에 이란 지역에서는 카자르 왕조, 팔레비 왕조로 쭉쭉쭉 왕조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 티무르 왕조를 만든 이 티무르가 몽골의 후예로서 몽골의 부활을 천명하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영락씨랑 싸우러 가다가 중간에 병사했죠. 자, 그 티무르가 망한 이후야, 얘들아. 티무르가 누구한테 망했죠? 에프탈 아니야. 에프탈은 굽타 왕조예요. 티무르는 우즈베크인에게 망합니다. 이 우즈베크인에게 이 무굴 제국이야. 죄송합니다. 우즈베크인에게 티무르 왕조가 망한 이후에 티무르의 후손이었던 바부르가 원래는 이 중앙아시아에서 티무르 왕조를 되살려보겠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즈베크인이랑도 싸우고 막 하는데 여긴 주변에 경쟁 상대가 너무 많아. 누가 있죠? 티무르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이란 지역에서 만들어진 사파비 왕조,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있잖아, 얘들아. 그래가지고 이게 주변에 라이벌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티무르 후손 바부르가 내가 굳이 중앙아시아에 집중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덜한 데로 가보자 해서 이 티무르 후손 바부르가 어디를 노려요? 인도 델리 술탄 왕조를 노려. 근데 중요한 거 봐봐, 얘들아. 지금 누구예요? 계속 말하는 거? 무너진
우즈베크인에게 무너진 티무르 왕조에서 티무르의 후예인 바부루, 이 바부루가 인도로 타겟을 돌리고 인도에 있던 델리 술탄, 그 구르 왕조의 맘르크 출신이던 아이바크가 만든 델리 술탄, 그걸 무너뜨리고 만든 나라가 무굴 제국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근데 이 티무르의 후예인 바부루가 이 파파비 왕조랑 오스만이 있는 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인도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스만이랑 파파비가 기분이 어때요? 나쁘지 않아. 좋아. 왜? 강력한 라이벌이란 말이야. 바부르를 따르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했어. 티무르의 후예들이. 그래서 이 강력한 라이벌이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기 땅 옆에 설치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 바부르가 알아서 나 여기 더 이상 안 있을래. 나 그냥 새로운 땅 인도로 갈래라고 말하니까 기존에 이 서아시아 지방에 있던 이 오스만 제국이나 파파비가 너무 땡큐인 거야.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랑 파파비 왕조가 바부르를 지원해 줍니다. 야, 가서 델리 술탄 무너뜨리고 거기서 다신 여기로 오지 마. 이래가지고 이 티무르의 후원 바부르가 델리 술탄을 무너뜨리고 무굴 제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과 파파비 왕조가 바부르를 지원해 준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쿠타는 에프탈, 티무르는 우즈벡, 파파비는 아프간족에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도 선생님이 티마르제, 밀레트제, 데브시르메, 제노모, 예니체리 지도했고, 여기 또 각종 문화재, 선생님이 이렇게 헷갈릴까봐 너무 착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쿠타 왕조는 에프탈의 침입으로 약화, 티무르 왕조는 우즈베크인의 침입으로 멸망, 파파비는 아프간족 정리했고, 또 이름 헷갈릴 만한 문화재. 구르 왕조의 맘르크 출신인 아이바크가 델리를 정복하는 걸 기념하고 세운 탑, 쿠트브 미나르. 내용 여기 정리했죠. 델리에 있습니다. 델리 술탄 시대. 그리고 티무르의 무덤, 구르 아미르. 당연히 티무르의 무덤이니까 티무르 제국의 수도인 사마르칸트에 있겠죠. 그리고 오스만 제국에서 술탄 아흐메트 1세가 그 메흐메트 2세가 개조한 성소피아 성당을 뛰어넘겠다고 만든 술탄 아흐메드 사원. 이스탄불에 있어요. 성소피아, 메흐메트 사원 다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6개의 첨탑. 그리고 성소피아 성당도 마찬가지로 오스만 제국 수도 이스탄불에 있죠. 유스티니아누스가 만든 기독교 사원이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된 거야. 그리고 그 사파비 왕조, 이란에 있는 사파비 왕조가 이제 누가 만들었죠? 이스마일 1세가 이란 지역을 만들었고, 언제 전성기? 아바스 1세가 이스파한으로 천도하고 전성기를 누리고요. 그 이스파한으로 아바스 왕조가 천도한 이후에 만든 게 이만 모스크야. 마찬가지로 당연히 천도한 이후에 만든 거니까 이스파한이겠죠.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설명 다 적어놨으니까 보시고요. 선생님이 또 보너스 하나만 드릴게요. 보너스. 이거 정리야. 얘들의 강의가 길어지게 되는 게 쌤이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정리 같은 것도 다 해주고 싶어서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별 수도 한번 정리해볼까? 나라별 수도 한번 연습장 하나 꺼내보세요. 수도. 자,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였죠? 네, 니네베였죠. 여기에 왕립도서관 만들었고, 왕립도서관은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 후 우마이야의 수도 코르도바에도 있었다. 다만 바그다드에서는 지혜의 집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줄임말 좀 쓸게요. 다 쓰면 제가 손이 너무 아파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AP의 수도는 키루스 2세가 만든 행정수도 푸사와 다리우스 2세가 만든 종교적인 수도 페르세 폴리스가 있었죠. 자, 그다음에 이거 좀 조금만 하자.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또 파르티아.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게 망한 이후에 만든 파르티아. 그리고 그 파르티아를 무너뜨리고 나온 사산조 페르시아. 둘 다 수도가 그렇죠. 크테시폰.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 우마이야 왕조 수도는 사마르칸트랑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다마스쿠스. 그리고 아바스 왕조는요.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지혜의 집 있던 바그다드, 원형 도시라 불렸던 바그다드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어치해야지. 그 다음에 이에 반발해서 우마이야 왕족들이 이베리아 반도로 건너가서 만든 후 우마이야는 코르도바.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방에서 틈타고 만들어진 파티마 왕조의 수도는 카이로.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생존하던 그 셀주크 계통의 티르크 유목민 그들이 이제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바그다드를 점령했죠. 그죠? 부하이 왕조를 몰아내고 그래서 셀주크 티르크의 수도는 옛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야. 이 부하이 왕조를 몰아내고 바그다드를 점령함으로써 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술탄 칭호를 받았죠. 그리고 오스만 티르크 수도가 어디예요? 네, 옛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메흐메트 2세가 점령하고 이스탄불로 바꿨죠. 그리고 티무르 제국의 수도는요. 네, 사마르칸트입니다. 그리고 사파비 왕조의 수도는요. 네,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바스 1세가 이스파한으로 천도하고 이만 모스크를 만들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책 좀 구분해 볼까, 얘들아? 자, 우리 지금 보면서 관용 정책과 차별 정책을 핀 나라들 정리해 볼게요. 관용 정책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있던 다리우스 1세,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여기다 뭐 키루스 2세도 유대인들 해방하면서 관용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바스 왕조는 전체적으로 다 관용 정책.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도 관용 정책이야. 내가 지금 인물을 쓴 것뿐이에요. 아바스 왕조 세금만 내면 종교의 자유 인정. 그리고 무굴 제국에서는 누구? 네, 아크바르 황제. 그리고 오스만 제국. 밀레트, 종교 공동체인 밀레트까지 허용을 했죠. 세금 내면. 자, 그럼 차별하면 대명사 아시리아. 그리고 아랍인 우월주의를 통해서 비아랍인은 과세를 해도 세금을 매겼던 우마이야 왕조. 그래서 비아랍인과 시아파의 지원을 받은 아바스 왕조에게 망했죠. 그리고 무굴 제국 안에서도 아우랑제브랑 정반대되는 아크바르랑 정반대되는 아우랑제브 황제. 이때 이제 시크교도 마라타 동맹들이 난을 일으켰죠. 뭐 이런 거 정도가 일단 생각나는 정도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신다면은 드디어 여러분이 전근대 이슬람 국가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끝났고 다음 시간은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 서아시아 세계, 이슬람 세계의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